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아유, 요새 이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정말 많죠. 이 찜통 더위가 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이 소위 말하는 열대야 말입니다. 이거 정말 심합니다. 요새 특히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열대야가 앞으로 열흘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기록 경신도 높다고 합니다. 이 기록 경신은 올림픽에서나 해야 되는데 이게 기후로 이런 식으로 열대야가 기록 경신되는 거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부터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요. 더위 관리에 나섰는데 가급적이면 낮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야외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죠. 물, 그늘, 휴식 이거 3가지 꼭 실천해야 될 겁니다. 야외 활동 많으신 분들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특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릴까요? 2부에서는 정법승부 김성수, 임주혜 두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3부에서는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나눠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김민하 시사평론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법승부에서 임주혜 변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예, 이동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8월 1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진짜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청취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죠?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청취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줄 아는데 저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새 잠은 잘 자요? 요즘요? 예. 제가 원래 난방비나 전기세를 많이 안 쓰는데 이번 여름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잠을 많이 자냐 물어봤더니 비교적 잘 잔다는 전기값을 말씀이죠. 많이 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함축적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죠. 함축적인. 전기세를 많이 쓰는 만큼 최대한 쾌적하게 자려고 한다. 근데요. 네. 그 에어컨 오래된 거예요? 아니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전기값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새 나오는 에어컨이 절전형 에어컨이 많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저도 늘 제습 혹은 쾌적 보송 이렇게만 그렇죠. 틀어놓기 때문에 그 제습이 사실 제일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잠은 그래서 잘 잔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잠을 못 자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알아요? 손이 떨리죠. 헛소리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헛소리 할까 봐. 그럼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헛소리 원래 많이 뭐 하시는구나. 365일 늘. 네. 늘. 네. 나도 좀 그런 걸 느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 요즘 수면 데이터 측정을 해보면 확실히 제가 이제 수면 시간이 많지는 않고 뭘로 측정을 해요? 이제 이 시계? 네, 시계로 측정을 스마트워치? 네. 하다 보면 그렇게 막 깊은 수면이나. 근데 이거 차고서 자면 언제 충전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언제 충전하지 했는데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씻을 때나 뭐 아니면 따로 잠깐 충전하는 네, 잠깐 충전해도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팔에 알레르기 생겨요. 네. 네. 다행히 제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알레르기 없어요? 네, 저 잘 없습니다. 신기하네. 네. 네. 여러분은 신기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희 방송에 의견 있으신 분들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의견 최대한 들어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전기세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세와 관련해서 저희 집에 오늘 이 방송 수신료 관련해서 우편이 왔습니다. 아, 그거 왔구나. 네. 예. 이 관련된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예. 시청료가 우리나라가 비싼 편이에요, 싼 편이에요? 거기 그 우편물에도 적혀 있습니다. 독일이 몇 배, 영국이 몇 배. 근데 네. 그것만 하면 우리나라가 싼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독일 공영방송과 일본 NHK 같은 것과 우리나라 KBS, MBC가 실제로 MBC는 아니죠. KBS가 시청료에 의존하는 비율을 따지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50%가 안 돼요. 제 기억으로 45% 정도 되는데 영국 BBC나 독일의 ARD, ZDF 그다음에 그 텔레퐁스 있죠. 프랑스의 그거 NHK 이런 데는 거의 한 80-90%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청료 의존도가 딴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다. 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바로 그 KBS 이사 임명안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 임명안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었고요.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어제 이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곧바로 출근했던 이 위원장은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박문진 이사 9명 중 6명이 여권 성향 인사로 채워졌고요. KBS 이사진은 현재도 여권 성향 이사가 전체 11명 중 6명으로 우위여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위원장의 취임은 지난 26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지 닷새 만이고요. 결국에 국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불발이 됐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보내기도 했죠. 그래서 상임위원이 30일까지 0명이었던 방통위는 여권 성향의 2명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명인 상황이고요.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2시간 만에 출근해서 취임식을 가졌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의결된 이사진 면을 보면 방통위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로는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와 박문진 모두 여권 추천 이사 선임만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이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나선 건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전에 KBS와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박문진 이사진 임기가 8월 12일, KBS 이사진 임기가 같은 달 31일에 끝나는데요.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8월 1일에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 위원장의 마이웨이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 처리는 8월 2일 이후에 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면 이진숙 위원장은 이전 위원장들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뉴스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언론 시민 단체들이 반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모든 시민 단체가 다 하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네. 예, 언론도 모든 언론이 다 이걸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지 이제 저는 방통위원장 탄핵을 한다.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직무 중에 이 불법적인 일을 자행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 소추등에 의해서 이 사람을 해임하거나 이렇게 될 수 없을 때 사실 국회에서 이걸 발의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을 보면 크게 4가지를 들고 있어요. 2인 그게 위법한데 2인 체제가 위법한데 거기에서 뭐 의사를 결정했다 이거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잘못했다라는 그런 것들 대충 이러한 게서 한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글쎄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2인 체제가 문제다 위법하다 그러면은 왜 본인들은 위법한 것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왜 추천을 안 하는지 사실 최민희 의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왜 대통령이 그 지금 과방위원장이죠. 과방위원장을 왜 예전에 방통위원으로 야당이 추천했을 때 그 임명을 보류했었는가 이 이후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의원이 됐고 최민희 의원께서는 의원이 됐고 과방위원장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옛날에 거부했기 때문에 또 거부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거는 전 굉장히 좀 잘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노력을 한 다음에 2인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 거지 추천 안 하는 것은 2인이 문제다라고 본인들이 하면 3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인을 만들지 않고 자꾸 2인이 문제라는 거는 사실 본인들이 주장에 어떤 그 근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탄핵이란 게 말이에요. 이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22대 국회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요? 22대 국회요? 7월이요. 5월. 네네. 5월 말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값을 안 내려고 아직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불과 한 6, 7, 2달 정도에 사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몇 번 탄핵을 발의했는지 아세요? 6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 6번을 발의했다면 2달 좀 넘는 시간 동안 6번을 했다면 야 이거는 뭐 엄청 자주 한 거죠. 우리가 3달로 잡아도 6달이면 한 달에 2번씩이거든요. 그럼 2주에 한 번씩이에요. 2주에 한 번씩인데 요게 2주도 채 안 되는데 계속 발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야 이 정도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탄핵 이런 정도로 자주 하면 탄핵의 일상화가 된 거거든요. 탄핵의 일상화가 됐다라면 이건 국민들한테 전혀 충격을 안 준다는 거예요. 맨 처음 했을 때 충격이지 같은 자극을 계속 줘보세요. 누가 거기 신경이 났으나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져요. 이렇다고 예를 들면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것도 아니고 충격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 흔들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들 수 있고 왜 국정을 자꾸 흔드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하죠. 윤 대통령 실정이 맞아요. 난 윤 대통령 잘못한 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과거 정권은 잘못한 거 없었나요? 다 똑같이 잘못한 거 있었는데 이렇게 막 22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6번
이런 식으로 이걸 한다라는 거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3번인가 했을 거예요. 총.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 정도로 이거 흔든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분명히 요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위법한 사람 탄핵 당해야 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있고 그리고 2인 체제로 결정했으니까 무효고 그러니까 분명히 박문진 이사들이나 요번에 임명한 사람들의 어떤 법적 제도적 정통성에 또 이걸 가지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면서 물고 늘어질 텐데 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제도적 정통성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숙 위원장이 이번에 그만두지 말고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안 그러면 또 계속 이거 가지고 그럴 거예요. 진짜 요새는 저 이런 세상 제가 60 넘게 살면서도 처음이에요. 정말 제가 느끼는 건.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0대라고 하셨는데 저기 우리 박재 PD님 네. 내일부터 좀 바꿔주세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맵프 관련 소식인데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오늘 오전 회사와 대표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공동대표 이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영장에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는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큐텐그룹이 계열사인 티몬의 판매 대금 250억 원을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에 끌어다 썼다는 횡령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판매 대금 일부를 다른 회사 인수에 사용했다고 말한 점을 수사팀은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은 소비자들이 티몬 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면 판매자에게 전달돼야 하는 돈입니다. 이 중 일부를 용도와 다르게 계열사 인수에 썼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인 건데요.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해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그리고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한 뒤에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또 검찰은 큐텐, 티몬, 위메프 등의 경영진이 지급불능 상태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YTN 단독으로 전해진 보도를 보면 정산 지연의 시작은 큐텐이었다고 하고 이 내부 직원들, 전 큐텐 직원들이 지난해 초부터 항의가 빗발쳤다. 또 구영배 대표가 이제 지난달부터 사태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진작에 알았다라는 내부 이 소식들이 전해졌다는 소식 YTN 단독으로 들어와 있고요. 위메프는 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팀원과 함께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 결제 대행업체 PG사라고 하죠.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결제 취소가 이르면 오늘부터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는 어제 오후 각 PG사의 상품권, 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티몬도 오전에 관련 정보를 각 PG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환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티몬 위메프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할 별도 검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난달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민원 이의 신청이 약 13만 건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550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구영배 큐텐 대표 지난달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말해서 지금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6건이라고 말씀드렸죠. 2달에 6건입니다. 그러니까 10일에 한 건꼴이에요. 탄핵 발의하는 게. 10일에 한 건꼴이면 아마 제가 볼 땐 기네스북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이런 경우는 아마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영배인가요? 이 사람 얘기. 이 사람 제가 국회 나갔을 때 이 사람이 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뭘 느꼈냐면 너무 담담해요.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자제품 많이 파는 그쪽 있죠? 용산 쪽에. 그쪽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엄청 많대요.
지금. 왜냐하면 요새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거 전부 인터넷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이 물건 값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다 이분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국회에 나가서 너무 담담하게 돈을 뭐 얼마를 마련할 수 있다. 그거 언제까지 하냐. 글쎄 그건 확실히 모르겠다. 좋게 얘기하면 정확하다고 솔직하다고 봐야 되나요? 전 사실 너무 담담해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네들이 뭐냐 회생신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에는 지금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격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회사 측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그것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사를 해가지고 어쨌든 무슨 죄목이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불법적으로 있으면 실제로 자산 동결이라도 해가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 하루빨리 지금 수사를 진행을 시켜야죠. 저는 정말 이 사람 태도 보고서 굉장히 제가 좀 놀랐어요. 야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군 정신교재 관련 소식인데요.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아 전량 회수했던 군 정신전력 교육 교재를 8개월 만에 보완해서 새로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정했다라고 국방부가 밝혔고요. 국방부가 지난 1월에서 3월 전 부서가 참여해서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오류를 식별을 했고 관련해서 토의를 4회 실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안부를 내면서 기존과 달리 지필, 감수진 명단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필 감수한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전체가 참여했는데 저희 이름도 넣어야 하나 고민했고 규정상 명단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독도 관련 부분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독도는 기존의 영토 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명시한 것을 보안본에서 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경우 해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공만 부각한 묘사를 담은 거 아니냐 논란을 일으켰는데 해안이라는 평가적 표현을 뺐다라고 하고요. 북한이 지속해서 무력화를 시도하는 대상인데도 기존 교재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서해 북방 한계선 내용은 더 넣었다라고 합니다. 북한이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뺐다라고 하는데요. 국가라는 표현이 자칫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기존 교재에 다른 용어 및 수치 오류도 다소 발견돼서 수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에는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한 비판을 들었었죠. 결국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 딴 건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독도 이거를 기존의 영토 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이 삭제됐다. 이거 도대체 저는 무슨 생각으로 영토 분쟁을 했는지. 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계의 영토 분쟁은 되게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마키아스실 섬을 대상으로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시료 지배를 누가 하냐면 캐나다가 하고 있어요. 그 몽블랑 꼭대기, 몽블랑산 아시죠? 네. 몽블랑산 꼭대기를 두고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료 지배는 누가 하고 있냐면 프랑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센가쿠 열도라고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중국, 대만하고 이 영토 분쟁 하고 있죠. 시료 지배 누가 하고 있죠?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미국하고 마셜 제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여기에도 영토 분쟁 하고 있는데 각각 영토 분쟁이 미국과 스페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시료 지배하는 쪽에서는 시료 지배하는 쪽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어요. 왜?
어차피 우리 땅이고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독도도 봅시다. 독도가 어떻게 분쟁 지역이에요. 그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측이 누구냐면 일본이거든요. 왜? 분쟁 지역을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면 자기네들은 지금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우리는 독도 문제 저쪽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지배하고 있고 독도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명에 달하고 다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굳이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이거 근데 일본이 뭐라 그러고 우리가 대꾸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의 전력이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 시도 지배하는 쪽에서는 다 그냥 조용히 있어요. 왜? 자기네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영토 분쟁으로 기술했다라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아무리 이 군의 정신 교자라고는 하지만 외교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라도 고치니까 뭐 다행은 다행인데 뭐 이걸 고치는데 이렇게 8개월씩 걸렸을까? 전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빨리빨리 고쳐야죠. 이걸 잘했다라고는 칭찬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부터 이걸 영토 분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그 정착한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조금이라도 물어보면 누구든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기술했다는 사실 자체 이거 문제죠. 예. 네. 잠깐만요. 속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드디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당 화합을 위해서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도 좀 너무 늦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책위 의장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본인의 사퇴 의사를 당연히 피력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관례가 당대표가 바뀌면 당연히 새로운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도록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일종의 버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아주 모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양이 안 좋을 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사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윤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계속 불거질 거예요. 물론 1시간 반 만났다고 해서 윤한 갈등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1시간 반 동안 만난 바로 다음 날 조금 좀 사퇴를 했더라면 사실은 윤한 갈등 얘기가 더 크게 불거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만두지 않으니까 야 이거 만났더라도 이 갈등이 계속 남네. 이거 그만 안 둔 거 보니까 결국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그만두게 시키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여당에 있어서의 갈등 불거지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래 사퇴를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조금 좀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뉴스 인에 나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그저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자,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이우영의 정면 스포츠. 그렇죠. 네, 오늘 그렇죠. 딱 맞았네요. 네. 이야, 수고했어요. 네. 예. 자, 파리 올림픽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요. 네. 진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럼요. 봤어요? 네. 에이, 펜싱은 어제 3시 반인가 했는데 못 봤지 뭐. 저 어제 그 시간까지 깨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수면 부족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요. 네. 자, 남자 사브르 대표팀 올림픽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구본길 선수, 오상국 선수, 박상원 선수, 도경동 선수로 구성된 사브르 대표팀이 헝가리를 꺾으면서 올림픽 3연패를 달성을 했는데요. 코치 이름이 또 원우영 코치. 네. 네. 행가리를. 그렇죠. 네. 원우영, 네. 이우영, 원우영. 자, 남자 사브르 대표팀.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이제 2연패를 이뤄냈습니다. 이게 왜냐면 2012년 대회가 있었고 2016년에 이제
대회에서 이제 종목 로테이션 규정에 따라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도쿄 대회까지 해서 2연패를 이뤘다가 이번 걸로 이제 3연패 금자탑을 쌓은 겁니다. 구본길 선수는 올림픽 무대와 작별을 했는데요. 한편 온라인에선 구본길 선수의 공손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모습이 그게 중요해요. 네. 이게 이렇게 공손하면 별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한번 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디오는 원래 요구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횟수가 제한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본길 선수가 이전에도 판정에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하죠. 최대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좀 공손해봐요 나한테. 네, 그리고 이외에도 화제가 된 선수는 김예지 선수입니다. 한국 신기록을 세운 올림픽 저격수인 건데요. 이게 김예지 선수는 메달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힙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우리 오늘 경기 소식들 한번 빠르게 살펴드리자면 핸드볼 여자가 이제 스웨덴과의 경기가 6시에 있고요. 오늘 지면은 못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남자 탁구 단신 준준결승 6시에 장우진 선수, 그리고 여자 탁구 단신 준준결승 7시에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있고요. 배드민턴 남자 복식 준준결승이 8시에 강민혁 서승재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뭐 간략하게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면 중국의 판잔러 선수가 아시아 출신 수영 자유형 100m에서 첫 번째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농구의 강국 미국이 3대3 농구에서 2연패 수렁에 빠졌다는 소식, 그리고 어제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드론을 활용했던 캐나다 여자 축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찝찝하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김혜지 선수죠. 이 사격 부문 권총. 네. 근데 진짜 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평가할 만하더라고요. 그 딱 보니까 이 포스가 느껴지고, 그 예전에 그 뭐더라? 그 배우 전도연님께서 나오신 그 암살 길복순이요. 길복순 네. 맞아. 네. 길복순 거기에서 나타난 그 포스 쫙 그 진짜 액션 영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진짜. 예? 좀 그런 표정을 한번 줘봐요 젊은 사람인데. 나는 교수님을 그런 보고요? 아니 날 보고 말고. 앞으로 근데 이 날 먹은 사람이 네. 나 같은 내 나이에 그런 표정 지면은 저 사람이 좀 어디가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멋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배달 민족이요? 아니요. 전투의 민족입니다. 전투민족. 쏘고 네. 찌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원.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이걸로 해주세요. 아빠, 이번 연말 정산은 제가 책임질게요. 사장님,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아유, 고마워요. 또 와요. 소득공제도 받고 장바구니도 두둑하게 채워가네.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가맹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제 눈치 안 보고 현금 영수증 해도 되겠어요. 쓰는 만큼 돌려받는 현금 영수증처럼 의로운 소비생활. 현금 영수증으로 함께하세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입니다. 진짜 오셨네요. 의사가 설마 와주실까 했는데.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지신 김성규님. 병원까지 못 오셔서 병원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진료와 치료는 물론 식사,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해드렸는데요. 김성규님, 좀 나아지셨나요? 그럼요. 집에서 병원처럼 치료받는데.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병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기도민 누구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031-120에 문의하세요.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2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이거를 좀 법리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 원래 두 분 모시죠. 이동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 모시는데요. 오늘은 애석하게도 김성수 변호사님만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이동훈 변호사께서는 정릉터널 부근에서 도로에서 꽉 막힌 기류에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정릉터널이라고 일단 내부순환도로인데요. 지금 강북 강변을 달리시는 분들 내부를 탈까 아니면 강북 강변으로 성산까지 곧장 갈까? 강북 강변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성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차 갖고 오셨어요? 예, 저도 차로 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오셨어요? 저는 그 서초동 쪽에서 왔는데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는 많이 안 막혔어요. 이동훈 변호사님도 서초동 쪽에서 오시는 거 아닌가? 아마 뭐 재판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주로 그 서초동 계시면 어디 재판, 어느 지법 재판에 많이 가세요? 아무래도 저는 서초동에 있다 보니까는 중앙지방법원 사건이 많은 편이고 이제 뭐 다른 쪽에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그쪽 이제 법원 사건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동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북부 쪽에 계셔서 북부 사건이 주로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100억 원의 매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집이 팔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 이휘호 여사께서도 사실은 이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해라. 이거 왜냐하면 그 집은 바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이렇게 팔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 예, 일단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집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1961년에 입주를 하시고 그 이후에 뭐 중간에 미국 망명이라든지 영국 유학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제외하고는 2009년 8월에 서거하시기 전까지 거주를 했던 집이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 집이 2024년 7월 2일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 100억 원에 이제 매각이 됐고 2024년 7월 24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식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집과 관련해서는 이 형제들 간의 다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전이 되다 보니까는 또다시 과거의 이런 일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거 판기에 김홍걸 전 의원 입장에서 뭐 상속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그때 막 갖고 있어서 문제됐을 때에는 상속세 때문에 비트코인 뭐 투자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 기억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잘 안 됐나? 예, 그 우선은 좀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그 자녀들이 3남입니다. 그래서 1남이 이제 김홍일 전 의원이고 이제 2남이 김홍업 이사장이고 이제 3남이 김홍걸 전 의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김홍걸 전 의원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1남, 2남과 이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이복 형제입니다. 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에 이제 떠나셨고 이제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떠나셨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이희호 여사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 김홍걸 전 의원, 친자인 김홍걸 전 의원한테 단독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이 단독 상속이 됐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희호 여사가 2019년에 이제 떠나시기 전에 2017년경에 유언을 남겼었어요. 그런데 이 유언 자체가 유언에 따르면은 이 당시 이제 노벨상 평화대금 8억 원 정도의 상금이 있었는데 이 8억 원은 이 김대중 대통령 그 기념회 사업에 사용을 하라고 했었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기념관으로 사용을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지자체라든지 누군가 이걸 매수를 해서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3분의 1은 이 기념회 사업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형제들 삼형제가 균분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 자체가 민법상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고 어떤 거요? 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것이 이 뭔가 되게 편찮으신 경우에 이제 떠나시기 전에 편찮으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편찮으신 경우에 뭐 이렇게 자필 작성에 의한 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내가 말을 하고 떠나실 예정이신 분이 말을 하고 이걸 누군가 받아 적고 이에 대해서 뭐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만약이라도 이렇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이 사유가 해소가 됐을 때는 7일 내에 법원에다가 이런 유언이 있었습니다라는 거를 또 검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이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다라고 일단은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단독 상속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이 유언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형제간의 다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처분,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내가 이 관련해서 소송을 할 예정인데 만약이라도 그 사이에 처분이 돼버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일단 처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법원에 결정을 받아서 여기 등기부에다가 지금 현재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김홍업 이사장이 이제 본인의 지분이 9분의 2, 이 3분의 1은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보상에 나오면 그게 유류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류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상속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대상이 된다면 유류분이 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 1남과 2남 같은 경우에는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아니어서 유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호 여사의 친자가 아니지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자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되는데 판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친자 관계가 아닌 경우에 이런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라도 이제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먼저 예. 떠났고 그 이후에 이호 여사가 남게 되면 그때는 이호 여사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호 여사의 친자만이 단독 상속하게 되는 질문.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먼저 서거하셨죠. 예. 그러고 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유가 그대로 이호 여사한테 넘어간 거죠. 제가 이 집의 이제 소유 관계를 봤는데 이 집 자체는 이호 여사가 2002년에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이호 여사의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호 여사를 기준으로 친자 여부가 갈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리고 이 친자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에 유언의 효력이 이제 유효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이 친자에 대한 상속이 아니라 유언에 따른 상속이 이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이제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이호 여사께서 그 떠나시고 2주기 추모식 그 날에 이게 화해가 됐다고 합니다. 화해가 되고 결국엔 처분금지가 처음부터 풀렸거든요.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됐어서 이제 그 다음에 기념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상속세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상속세가 얼마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100억이면 상속세가 그게 어떻게 되나? 한 50억? 예, 일단은 저희가 뭐 실제로 상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겠지만 이 당시의 기사를 보면 집이 감정가가 32억으로 나왔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100억에 이제 매도가 된 걸로 나오지만 당시가 2019년이지 않습니까? 예, 5년 전 당시 그것도 감정가. 문재인 정권에 확 오를 때 그 집도 오른 모양이죠?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감정가와 달리 이제 실제 시세에서는 결국에는 이 매수자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시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감정가가 32억이었고 이 상금 8억 원에 대해서도 일단은 단독으로 상속을 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40억 원에 대한 뭐 상속이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고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이 남아있던 이 흔적이 어떤 것이 있냐면 납세 담보 제공 계약 근저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이라도 뭐 굉장히 큰 금액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이 부분 뭐 부동산을 바로 처분한다든지 하고 싶어도 처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매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라에다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연부연납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나눠서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이 사람이 안 내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납세담보제공 계약 제공계약 근저당이라고 해서 근저당을 걸어놓는 겁니다. 집 같은 거를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 근저당 금액이 18억 3,600만 원 가량이 됐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넉넉하게 아마 걸었을 거여서 17억 원 이상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동훈 변호사님. 예, 이동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빨리 오셨네요. 예, 진짜 못 올 줄 알았어요. 예, 들어오시죠.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요. 예, 그래서 17억 원 이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연부연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낸다고 하면 1년에 1억 7천만 원씩 내야 되는 것인데 1억 7천만 원을 낼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려면 이게 소득세를 저희가 내고 나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소득이 굉장히 커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훈 변호사님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이거 별 말씀. 근데 거기서 날라오셨네. 정릉 터널에서. 차가 너무 많이 밀리더라고요. 자 오시자마자 죄송합니다만 좀 일본 또 사건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안하지다. 그 일본 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9일이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제 거의 75cm, 총 이제 105cm인 일본도를 휘둘러서 43세인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A 씨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과 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인 A 씨는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그 백 씨는 또 A 씨와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얼굴만 아는 사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장 그 실질 심사가 있었다고 저희가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이시약 검사 거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진행 중이고요. 향후 계획은 이제 피의자 인적 확인 및 가족들 주변인 조사, 그리고 정신병력 여부 확인 등 폭로볼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규명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네. 이 사람이 피해자한테 미안함이 없다. 아니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좀 정신 감정을 아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흔히들 말하는 게 이제 심신미약을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 형법 10조에 이제 그 심신미약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형법 10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감경해 준다가 아니고 임의적인 감경이거든요. 물론 이제 예전에 그 심신상실로 인해 가지고 무죄가 나온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아파트를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거는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얼굴만 아는 사이다. 제가 볼 땐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만 봤을 텐데 그런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거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원한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살인 그러면 치정 관계든지 돈 문제든지 대부분 그 이유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 감정 그 다음에 그 형벌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서 이제 그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증상, 어떠한 정도에 있었다 이런 것만으로는 무조건 감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형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네. 난 너무 가슴 아픈 게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그 집에 가장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사실은 한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완전히 이거는 사실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참고해볼 만한 게 예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예. 그 충동 조절 장애, 그 이제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흔히들 말하는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동 조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이제 그 뭐 정신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었다, 뭐 충동 조절 장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 몇 년형 받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예전에 그 2023년 구리에 또 안타까운 사건인데 일본도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검찰에서 무기징역 구형을 했는데 그게 1심, 2심에서 25년 형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양형 기준상 이렇게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제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지금 양형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게 10년에서 20년이고 이게 이제 뭐 중대한 범죄하고 이제 연관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예상에는 아마 20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한 짓을 보면 이게 뭐 20년 글쎄 이거 가지고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참 정말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이 총포 화약류 관리 이것도 뭐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막 그냥 살 수 있고 이것도 사실 문제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 총기와 흉기의 이 소지가 소지와 관련한 뜨거운 쟁점도 이번에 또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이동훈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오시더라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 베스트 슬립 매트리스가 함께합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숙면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배변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진해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장소 신상하는 무한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6시에는 정말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YTN의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6시 뉴스 들으시겠고요.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솔비입니다. 더위 피해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즐거운 여행길 되시라고 휴가철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률도 평상시보다 6% 이상 증가하는데요. 출발 전 차량 상태 체크 중요합니다. 타이어 손상은 없는지, 공기압은 적정한지 살피고요. 차 안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인 거 아시죠? 장거리 운전에 필요하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갓길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잠시만 밖에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32.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열기가 식지 못하고 오늘 밤사이에도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무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26도, 강릉 29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2, 3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35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남부지방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소 목요일 퇴근길에 비해서도 오늘 정체가 심한 편인데 게다가 곳곳에 사고까지 있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안성휴게소 부근 3, 4, 5차로 3개 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입장휴게소에서 사고 지점까지 15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가 성수동 쪽으로 홍은램프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성산램프 이전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마장램프에서 정릉램프, 홍지문 터널 부근, 다시 성산램프 부근 일대로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날 임명직 당직자들을 상대로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윤 직계로 분류되는 정 정책위 의장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선출된 후임 정책위 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표결 대상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경제를 망치는 현금 살포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찬반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안건을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3시쯤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티몬 위메프 본사 등 모두 10곳에서 정산 지연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큐텐과 티몬 위메프 경영진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구영배 대표 자택에 대해선 구 대표가 돌아온 오늘 낮 1시쯤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고 대검찰청 회계분석요원을 파견받아 회사 재무구조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관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 조정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일단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과 숙박, 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나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늘 오후 4시 기준 7시간 만에 1,732건이 접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인도계에서 흑인으로 변신했다고 말해 인종주의 발언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미 흑인 언론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해리스는 항상 인도계 혈통이라고만 홍보했다며 자신은 해리스가 흑인으로 변신하기 전까지 흑인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스가 이제 흑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가 인도계인지 흑인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과 인도계 모두 존중하지만 해리스는 명백히 아니라며 항상 인도계였던 그녀가 갑자기 흑인으로 돌아선 문제와 관련해 누군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 미디어재단 등 산하기관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코바코 사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이튿날엔 장기간 공전하던 산하기관 인사도 매듭지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출신인 민영삼 신임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선거 캠프에서 국민통합특보를 지냈으며 국민의힘 특별보좌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이 27.3도로 11일 연속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과 대구 27도, 강릉 29도가 예상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2도, 대전 34도, 강릉 3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높은 습도 탓에 체감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최대 6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40mm, 충청에 최대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부와 제주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2.6도, 습도는 67%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CAD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CAD.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CAD.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규입니다. 배리어프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도 누구나 배리어프리를 실천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방향도 목표도 오직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앞으로의 2년 도민들께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엄마, SNS에 올린 영상을 친구들이 보고 자꾸 놀려요. 그럼 지우면 되지. 어릴 때 만든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지울 수가 없어요. 어머,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개 서비스가 해결할게요.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예요. 지금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골프용품 사이트는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진해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선하는 무한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입니다. 최형두 의원께서는 마침 또 과방위에 지금 소속이 되고 계시죠.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청문회 때 많이 뵀어요. 방송에서. 고맙습니다. 예. 예. 근데 어제 그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했죠.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KBS와 MBC의 직접 이사는 아니래도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이게 다 그 공영방송 이사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 사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말 7월 이것까지 계속 이렇게 김홍일 방통위원장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이진숙 그 신임 방통위원장 3일간의 후보 청문회 뭐 했던 것이 이례적인 청문회 등이 모두 바로 이 시기랑 맞물려 있는데요. 이 시기가 MBC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의 임기가 전부 갱신되는 기간입니다. 임기가 갱신된다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는 기간이죠.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진에 이제 새롭게 선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예 그걸 못하도록 하려고 방통위의 위원수를 제로로 만드는 이런 전략을 썼고, 근데 지금 새롭게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끝난 그 후임들을 임명해야 되는 절차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민주당은 지금 이미 이준숙 방통위원장에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볼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지난번 김 방통위원장 시절도 그렇고 요번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드는 게 2인 방통위원 2인 체제 이게 위법이다 이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민주당은 아무래도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마 그 2인 체제에서 결론을 낸 거 지금 MBC나 방문진이나 KBS의 이사진 구성 이 임명도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자가당착적인 것이고요.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참 말이 좀 험한데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 방통이나 우리 방통이나 모두 방통위원은 5명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방송통신위원회도 5명이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송법 체계가 우리나라만의 체계가 아니고 우리 앞선 국회들이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본받아서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방송통신위원 5명인데 합의제 기구죠. 여기에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을 국회에서 임명하는데 3명 중에 2명은 야당이 1명은 여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 2명을 추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은 여당목 1명이라도 국회에서 우리가 추천이 이제 여당한테 있으니까 자격이 하면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상정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여당목까지 포함해서 3명 전체를 지금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방통위 5인 체제의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드는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걸 빌미로 5명의 합의제 기구가 2명으로 하니까 누가 보면은 그 말이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이 추천하면 당장 임명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하지 않은 채 방통위의 주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방통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2명 그리고 여당이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3명이고 야당이 2명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직 그걸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여당도 추천하지 못하게 해서 2인 체제를 위법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전략 같은데 이건 지난 방통위가 만들어진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계속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진 사례의 구성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명의 방통위원을 전부 대통령이 지명해서 상원의 인준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걸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을 가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탄핵을 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 이준숙 위원장은 탄핵을 받아들일 것이다. 탄핵 소추안 발의. 그래서 직을 유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거는 이제 그건 저희가 정부의 일을 저희 여당이 알 수는 없는데 지금 하도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이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두명을 하지 않고 계속 탄핵으로 또는 탄핵 위협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방통위의 업무 기능을 정지시켜서 지금 임기가 끝난 그 MBC 방문진 KBS 이사의 이사를 네. 새롭게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 다수로 구성된 그 이사진을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속셈이죠. 그분들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예. 끝나면 그만둬야 되는데 새롭게 이사를 선출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연장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럼 김홍일하고 위원장하고 이동관 왜 그만두냐면은 이걸 탄핵을 시켜버리면 탄핵 기간 동안에는 글쎄요.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가 정지됩니다. 예. 아무런 회의도 못하고 업무를 못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방통위 기능이 중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통위 기능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예. 본인 사퇴해버리면 이제 그 탄핵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탄핵 글쎄요.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예. 않고도 업무를 예.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업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 이게 자꾸 되풀이 되니까 한번 받아보자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여당에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까닭은 방통위라는 데가 방송 말고도 통신 등에 대한 여러 예.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탄핵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정부를 사실상 중지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거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왈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왈가왈부는 못하지만 일단은 그 지금 임명된 그 이사들 공영방송 이사진의 어떤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 지금 이거는 법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방문진 이사라든가 KBS 이사의 선임은 과정은 완적법합니다. 그건 법적 소송 쟁점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해도 아닙니다. 상관없다 예. 이거죠. 예. 그건 이제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이전에 비슷한 소송 사례에서도 예. 그 문제에서는 문제가 2인 체제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가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2인 체제 합성 문제 현재 그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은 이제는 의결 정족수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법을 만든 셈인데 그건 발효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 그건 문제가 없고요. 요지는 이제 이게 이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참 비슷한 게 되풀이되는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MBC나 KBS 이사들을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데 학교로 찾아가서 협박하고 엉뚱한 걸로 급박을 해서 뭐 시위도 하고 집안 앞에도 찾아가서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해서 억지로 그만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례랑 많이 다른 것이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분들이 다 임기를 다 끝냈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예. 또 여기서는 야당 추천 몫은 비워뒀습니다. 그는 야당이 추천하면 자연히 충원되기 때문에 야당 추천 몫을 빨리 추천하면 됩니다. 지금 방문진 이사가 총 9명인데 그중에서 6명을 임명한 거죠. 3명이 비어 있는 거죠. 6명, 예, 6명만 있어도 방문진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 다수기를 그것만 해도 지금 3분의 2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반도 넘고 또 다수기를 원칙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건 뭐 지금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민주당은 그건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3일 동안 해서 이진숙 위원장을 취임조차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공백 상태를 만들어서 예. MBC의 방문진이나 KBS 사진을 전혀 임기가 끝난 사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속셈 그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권 이 언론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이던데요. 국정조사를 해도 새롭게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도 무제한 토론도 하고 청문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공영방송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영방송은 외국의 BBC라든가 또 독일이라든가 일본의 NHK라든가 또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다 외국에서 확립된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례를 따라서 이전에 법을 만들어왔던 것이고 당장 자기 모순이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당이고 압도적인 다수당일 때는 안 바꿨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거 뭐 노골적인 그냥 MBC, KBS 이 사진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송을 계속 해주기를 바라는 그 속셈 위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게 여야가 이 문제에 민감한 까닭은 방송이 좀 편파적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의 BBC라든가 미국의 공영방송이라든가 독일처럼 보듯이 엄격한 보도 준칙, 공정한 균형 보도를 확립하게 하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그런 의심과 그런 미련을 떨쳐내야지 방송 지배구조를 유럽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는 일본에도 없는 그런 지배구조를 억지로 만들어서 이 국민 자산권인 지상파를 관리해서 공정한 방송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맑은 물을 제공해 줄 그런 방송을 하라는 취지를 여야가 함께 살려야 됩니다. 그 최 의원님께서 이렇게 최 의원님도 뭐 언론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근데 이 보실 때 지금 뭐 K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사진이 이번에 뭐 새롭게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많이 바뀌었죠. 그 이전에도 그런데 지금 KBS나 뭐 이런 방송이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정한 중립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한다는 건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MBC였는데 아니 KBS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KBS 경우도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걸 지금 KBS도 아직 문제가 있다. 확립해 나옵니다. KBS 문제는 KBS는 그나마 여러 가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종전에와 달리 그리고 이게 우리 신율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BBC 같은 데 보면은요. 공정보도 준칙이 16가지 기준으로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CC 같은 경우는 이 공정성, 그걸 영어로 이제 페어니스라 그러는데 페어니스에 대한 것이 독트린으로 있을 만큼 아주 엄중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균등한 기회, 또 균등한 시간, 그리고 정말 언론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공정히 보도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영방송들 언필진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것을 보면은 뭐 검은 유착이라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관계도 안 된 걸 했다가 공영방송이 바로 사과 방송을 내고 또 허위 조작 뉴스에 지상파에 날개를 달아주놓고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허위 조작 뉴스라는 게 다 드러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날 그렇게 허위 조작 뉴스를 몇 꼭지씩 데이트로 하고 하는 그건 영국의 공영방송이나 또 일본의 NHK라든가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템 그리고 독일 역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제 이게 왜 그리 되느냐? 방송이 결국 그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국의 95%가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와 그 노조원들입니다. 다른 노조원이 아니거나 또 다른 독립노조인 경우는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하고 야만적인 단합을 해왔습니다. 그런 구도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또는 선택에 따라서 그 지사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국 BBC라든가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그 페어니스 독트린이라든가 또 공정보도의 준칙 그 미국 PBS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런 것들이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의 KBS, MBC도 보면 그 비슷한 보도준칙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준칙을 가지고 지난 선거 기간 또 큰 사회적 논란적인 그 국가적인 큰 과제를 둘러싼 FTA라든가 또는 강호병이라든가 이럴 때 보도한 행태를 보면은 이게 정말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을 위한 보도인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의심하고 자신들이 싫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 편파적인 그 허위 조작 내지는 거기에다가 그 사실 확인이라든가 균형 잡힌 보도나 태도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그 태도들이 많거든요. 그걸 바로 접는 것을 이제 여야가 하나의 원칙으로 확보하자. 그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은 지배구조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영방송 내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하는 직업적 윤리 그리고 기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에서 확립된 또 NHK에서도 확립된 알겠습니다. 그런 공정 보도의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게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됐는데 계속 버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가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는 방송 지금 이런 무슨 이사 구성하는 이거는 업무의 일부입니다. 여기는 통신이 있거든요. 통신의 어떤 통신 시큐리티 보안이라든가 또 통신을 통한 요즘 여러 가지 범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신 전반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일 탄핵 재판이 길어져서 6, 7개월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전에 알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이 그랬거든요. 그럼 6, 7개월 동안 그 업무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을 이제 판단해야겠죠. 이제 오늘 탄핵 발의가 됐으니까 뭐 24시간 내에 탄핵 심판이 탄핵 표결이 이루기 전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정정식 정책위 의장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랑 이게 좀 민주당과 다른 시스템인데 러닝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당대표의 권한처럼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럼 민주당은 또 이게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으로 되어 있고, 근데 우리 당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과 러닝메이트가 돼서 한 조로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원내대표와 함께 임기가 1년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서 한 2, 3년 전에 일부 원내대표가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하면서 이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당규에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임명하면은 원내대표 상위에서 임명하면은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둘러싼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의장은 종전의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왔던 것이고, 또 새로운 당대표는 당대표한테 전체적으로 당직 임명의 권이 있는데 이 부분이 행사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정점식 의장이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사실은 임기가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당의 전통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좀 늦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좀 늦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데 대한 이제 서로가 좀 교감도 하고 어떤 새로운 합의 방식 같은 것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 그게 어제부터 이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 사이에 결심을 내린 것이죠. 결심 내렸고 어쨌거나 뭐 이 문제가 그렇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랑 상의해서 임명을 하면은 이제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4.19 민주혁명의 회장 오종석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확립시킨 4.19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혁명과 자유, 민주, 정의, 이 4.19 혁명의 3대 정신을 우리는 그리고 미래 세대는 기억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초속 4.19 혁명, 국민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3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고,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 2회차부터는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뿐만 아니라 임업, 광업 분야도 외국 인력 신규 고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PS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연영, 가수 추입니다. 와,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센스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로 시원한 옷으로 더 쾌적하게. 안 쓰는 플러그 정리는 재빠르게. 문 닫고 냉방하는 세심함. 아, 멋져. 이런 센스들이 모여 만드는 에너지 센스. 언제 어디서나 저 주연영 그리고 저 추와 함께해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민국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오늘 하루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미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당연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이진숙 또 탄핵입니다. 뭐 이젠 이게 탄핵이라는 게 마지막 수단인데 하도 뭐 10일에 한 번 꼴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그러니까 그래? 그렇고 오히려 탄핵 얘기가 안 나오면 좀 이상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온 국민이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게 생겼어요.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번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2대 국회에 들었지만 22대.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세 번째 아닙니까? 예. 두 분은 뭐 탄핵 발의하기 바로 전에 자진 사퇴하는 바람에 탄핵 가결까지는 안 갔지만 됐고. 근데 보통 이게 상식적으로요. 탄핵이라는 게 직무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아닙니까? 직무상 수행하는 중대하자 플러스 검찰 소추와 같은 방식으로 해임을 할 수가 없을 때 발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무슨 그 판결을 받았거나 하면은 부적격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 된 지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틀은 안 되고 하루는 지났고 예. 그럴 겁니다. 무슨 직무상의 중대하자가 있다는 건지 오늘 발의를 하고요. 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가결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온 국민들이 이게 민주당이 하는 탄핵 노름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고 속심을 빤히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입법 독주니 입법 독재니 민주당을 향해서 그리 해도 하등에 틀릴래 이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지금의 민주당 정당 지지도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반영이 돼서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되고 있을 텐데 민주당 분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오만으로 가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는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날씨도 더운데 이제 피곤하죠. 날씨도 너무 더운데 30도를 넘는 더위 아닙니까? 근데 뭐 피곤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하도 자주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근데 이제 탄핵도 탄핵 나름인 것인데 가령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탄핵 중에 예를 들면 검사 탄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또 한다며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왜 탄핵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설명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탄핵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막 혼내주자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 탄핵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종합을 해보면은
매우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의 주제인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과 그다음에 제도를 놓고 보면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거는 무리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근데 국민들이 같이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해 볼 만한 대목이 뭐냐면 이 정권이 방통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거를 같이 정치적으로는 아마도 판단하실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가령 민주당이 또 하나 무리하게 이제 추진한 탄핵이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법에 보면은 위원장만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인데 부위원장을 하는데 위원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당의 이제 방어 논리는 이분은 그냥 직무대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 탄핵이 어떤 대상이 되겠느냐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이런 일이 이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법적으로 다퉈봤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탄핵 그냥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면 이게 대상도 아니고 하면은 각하시켜버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각하시켰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민주당이 무리를 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어떤 결정으로 다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할 건데 이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 자진사퇴 시켜버렸잖아요. 왜 자진사퇴 시켰습니까? 하루라도 못 기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그 방통위 박문진 이사진하고 KBS 이사의 임기 만료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근데 이 임기 만료권도 예를 들면은 8월 19일하고 8월 말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부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정지가 되면은 예를 들면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이 되더라도 1인 체제여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1인 체제, 2인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원래는 5인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야당이 야당 추천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왜 추천하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지만 애초에 추천을 했을 때 당시에 최민희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별 이제 명확치 않은 이유로 임명을 딜레이하면서부터 생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그럼 사실은 이 문제를 풀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그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는 예를 들면 이런 판단 착오가 있었다든지 주관기관에 임원을 했을 때 그만두고서 3년 지나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다라는 방통위법 조항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임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때 안 했잖아요. 임명을 아니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들어서 이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임명을 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 임명을 보류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의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는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풀 수 있는 정치력을 사실은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2인 체제로 다 할 수 있다. 이것만 믿고 사실 온 거잖아요. 이 정권은. 그러면 이렇게 운영한 거에 대한 이런 판단이나 이런 거를 국민들이 같이 할 것이다. 이 점을 같이 봐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이제 윤건영 의원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추천 안 하냐고. 왜냐하면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는 이미 국회의원이 됐고 과방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위원장은 장관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딴 사람을 또 추천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예전에 그렇게 추천을 하다고 유보를 했는데 우리가 왜 하냐. 아니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제 머리로는 제가 좀 머리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문제는 이건 좀 빨리 어떤 식으로든 왜 그러냐면 뭐 2인 체제가 위법이 지난번에 그 방통위원장 탄핵 때도 첫 번째요. 이번에도 첫 번째요. 그럼 위법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본인들의 주장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가지고 2인 체제가 불법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2인 체제를 강제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국회 추천목 지금 세 자리를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아니 그럼 방송통신위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최민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법에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조항이 어디도 없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이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제적위원
2인 이상이면 과반이면 재직이용 과반이면 의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법상으로. 그 한번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됐으니까 그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 한번 받아보는 것도 이게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네. 판결이 나오는 6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실제로 그게 따라주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요. 안 되는 게 없다. 공영방송 이사진 다 무력화되고 6개월, 7개월 동안 방통위원회가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7년 전에 방송사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예. 국회에서 그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거를 갖다가 그 위에 민주당이 여당되고 난 뒤 폐기시켜 버린 거거든요. 예.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다 해놓고 왜 자기들이 숫자의 힘을 믿고 야당이 되니까 입장을 바꾸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법상으로나 상위법상으로 위법하고 불법적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하는 게 말이 되지만 제도 보완의 여지가 있다 뿐이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KBS 이사진이든지 MBC 박문진 이사진을 바꾼 것도 현행법에 적법하게 한 거고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된다면 이후에 여야 합의로 법을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민주당이 이걸 갖고 불법이라 그러는데 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 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한 주체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BS MBC가 끝났으니까요. EBS 지금 이사진만 남았잖아요. 9월 14일까지 아마 임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숙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탄핵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가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받아보겠다고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탄핵. EBS는 공중에 뜬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도 뜨겠죠. 지금 만약에 그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면 통상 한 6개월에 7개월 걸릴 거예요. 그동안 뭐 EBS 못하는 거죠 뭐.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대응이 일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임 정권에서 예를 들면 방송과 관련된 법률이나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바꿨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못한 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왜 안 바꾸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방통위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지나버린 거 아닙니까? 지난 정권은 지나버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 왜냐하면 어제 어쨌든 박문진 이사 교체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대요. 달성을 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됐으니까는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킬 일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 대고. 그리고 그 코드에 맞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는데 그럼 이전에 방통위원장들은 왜 사퇴했습니까? 그거 왜 사퇴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정권의 가장 큰 제1의 목표가 결국은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예를 들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시급한 정책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다 뒤로 밀어놓아도 박문진 이사만 교체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질문이요. 그러면은 이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안 했다면 KBS, MBC 다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중에 붕 뜨게 되지 않죠. 왜 공중에 뜹니까? 이사진이 그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후임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이사들이 그게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민주당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이사들이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 또는 요 기간 동안에 아마도 이
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 한 달, 두 달 더 권한을 행사하면 이 공영방송이 무너집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볼 때 그러면은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은 어제 결정한 거에 대해서도 가령 방통위원회 운영 규칙에 보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안건을 공지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은 이것을 건너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이사들의 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중순하고 8월 말에 끝나는 이사들이에요. 8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달 뭐 이렇게 걸리는 것도 기다릴 수 없다. 이것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단 이 8월 중순이나 8월 말에 가서야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증에서 오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오히려 이것이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뒤집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게 민주당 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이사진을 자기들 입맛대로 못하면 기존의 이사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방송 장악 주도권을 안 놓겠다는 시도로 지금 무리하게 3명의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고 이렇게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횡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민주당 의도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따라가는 것이 과연 그게 방송 정상하고 국민을 위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의 맥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민주당에서 입장으로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는 그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서 뭐 공영방송의 이사를 맡고 있었던 우리 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행정동 4층 강당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KBS 측 관계자들이 학교 정문 앞에 와서 시위하고 그만두게 하라고 막 시위하고 그때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 사건이 그분이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나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참 지금 들이켜보면 참 넘어갑시다. 그게 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전임 정권이 잘한 일이 아닌 일을 이 정권이 다시 되풀이한다고 하는 의심을 차이는 산다면 있어요. 뭐냐면 그땐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고 지금은 임기가 끝났다는 차이. 의심을 있죠. 산다면 좋을 일이 없다라고 저 같은 사람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유 참. 자, 두 번째 키워드 갑니다. 간단하게 한동훈 표 지도부 시동입니다. 오늘 정점식 정책위 전이 됐죠.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정책위 의장을 예를 들면 과거에 러닝메이트로 해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선출했을 때는 뭐 이런 게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원 80%의 어떤 참여로 직선으로 선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직선으로 선출이 된 상황에서 정책위 의장이 자기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는 뭐 임기를 지켜야 되겠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버틴 사례는 거의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사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독대를 비공개로 하면서 이 문제가 풀렸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하루 사이에 또 그게 아닌 것처럼 막 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대표이사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게 앞으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이는 임시 봉합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조 부원장님. 아니 세수는 쇠부대가 맞죠. 당 대표가 되면 당직 인선이나 이 부분의 대표의 권한과 재량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정점식 최고위원은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으로 볼 때 당원의 그걸 받아서 부촉해서 간 게 아니고 이 비상시국에 간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정책위 의장이 옛날 러닝메이트로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가지 않고 지금 합의제로 갔잖아요. 그 합의가 뭐냐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합의한 인물이 정책위 의장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한동훈 새로 된 당대표하고 추경호 대표가
원내대표가 그걸 협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바뀌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담 이번 그 두 분의 만남도 희한하더라고요. 10분 만났다. 누가 흘렸는지 모르지만 1시간 반이었는데 그 부분도 전 좀 아주 눈여겨 보고는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오타가 난 게 아니었을까요? 1시간 10분이라고 했는데 앞에가 잘린 게 아니었을까요? 갈등과 개파 얘기를 해야 재미가 있으시나요?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주겠습니다. 전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율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